어머님들 가끔 주사 이야기 드리면은 이거 뼈 주사 아니냐, 뼈가 녹아내리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뼈가 녹아내린다? 안녕하십니까. 노은백 정형외과 원장 백상훈입니다. 정형외과를 다니시거나 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통증외과 다니는 여러 환자분들이나 또는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구독을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좀 알고 다니거나 또는 내가 잘 낫지 않을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약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정형외과의 가장 흔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염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의 치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주사라고 하시면은 거의 환자분의 그 동공이 엄청 지진이 납니다. 첫 마디가 나는 주사를 맞을 정도로 아프지 않다. 두 번째가 나는 주사는 함부로 맞는 게 아니라는데 세 번째는 주사를 맞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서 눈이 굉장히 지진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정형외과 가셨을 거고 가시게 되면 한 번쯤 주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형외과의 치료의 거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물리치료, 그 다음에 염증성 원인에 대한 내용은 다른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사의 세계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외래에 있다 보면 주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자마자 주사를 맞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사를 맞아보시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은 이제 다른 치료 필요 없고 나는 주사를 먼저 맞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 번도 정형외과를 안 다녀보시거나 주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주사 이야기만 나오면은 질색팔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오해가 생겼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런 데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맞는 주사가 뼈 주사가 아닌가요? 뼈 주사가 아닌가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형외과 주사는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뼈주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도 사실 정확한 에비던스는 없지만 이제 뼈주사라고 하는 거는 의약분업 이전에 우리 의료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 이제 시골에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주사를 놓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에 볼 때는 불법이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농촌을 다니면서 주사를 막 놔드려요. 환자분들이 여기 아프면 여기다 주사 놔주고 저기 아프면 저기다 주사를 놔주는데 이게 근거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냥 놔드리는 거죠. 그리고 훌쩍 또 떠난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그 동네 와서 또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사를 놔줍니다. 근데 이 주사가 대개는 이제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이걸 맞게 되면 아주 그냥 힘이 납니다. 힘도 나고 골골거리던 노인들도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제 일도 하게 되고 농사도 하게 되고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는 거죠. 예.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약발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까무룩까무룩해져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주사 넣으러 오길 기다립니다. 병원에 가긴 힘들고 병원도 많지 않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또 주사를 막 놔줘요. 할머니들이 또 막 힘이 나요.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약발도 잘 안 듣게 되고 환자들이 픽픽 쓰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뭔가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을 가지게 되죠. 그게 이제 뼈주사의 시초가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뼈주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스테로이드의 포텐시라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그 약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강한 스테로이드가 있고 약한 스테로이드가 있고 중간 정도의 스테로이드가 있죠. 약의 강도와 약의 용량과 약을 맞는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에는. 근데 스테로이드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골을 돌아다니는 그 사자 같으신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놔드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뼈주사가 정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스테로이드의 용량, 강도,
그리고 간격을 잘 지켜주시면은 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물인데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옛날부터 쌓여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지금에 와서 주사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하는 말씀이 주사는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던데 이 함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함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은 합병증이 점점 늘게 되죠. 정확한 의사나 의료진의 감독하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맞는 거죠. 이 병원 가서도 맞고 저 병원 가서도 맞고 손가락 아파서도 맞고 발가락 아파서도 맞고 무릎 아파서도 맞고 이렇게 많이 맞게 되면은 당연히 합병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에 중독되신 분들은 계속 이 주사만 찾게 되는 거죠. 다른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는 약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사를 맞게 되고 주사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위에서 볼 때는 이 주사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맞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반문을 해요. 함부로라는 말은 맞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 주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그 효과를 늘릴 수 있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사의 세계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는 구독하시는 분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6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가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시면은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어머니의 길고 긴 인생을 볼 때 세상에 핸드폰으로 돈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발전이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이 의학에서도 우리 주사제라는 약물 자체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스테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시게 되면 주사를 맞게 될 때 내가 과연 어떤 주사를 맞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타깝지만 환자분에게 여쭤봐요. 다른 병원에서 무슨 주사를 맞은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쭤보면 무슨 주사인지 전혀 모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을 믿고 맞으라니까 맞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용어기도 하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주사의 이름보다는 내가 왜 이 주사를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다른 병원 원장님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 원장님이 어떤 주사를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으시는 주사는 어떤 종류인지를 한 번쯤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많이 쓰는 주사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가 있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수십 년간 쓰여 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기고 불편한 감도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대신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다른 물질이 나오게 됐습니다. PDRN이라고 해서 DNA 주사라고도 부르고 재생 주사라고도 부르고 아예 그냥 PDRN 주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PDRN 주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릎에도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깨에 쓰시는 분도 계시고 PDRN은 뭐 극적으로는 피부 미용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스테로이드만큼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사는 우리가 정형외과 가면 많이 만납니다. 신경외과에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말 그대로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주사는 아닙니다. 연골 주사는 연골의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 주사입니다. 하이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얼굴에 쓰는 필러랑 비슷한 성분인데요. 우리 무릎에는 정상적으로 연골액이 있는데 그 연골액 속에 하이알루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거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하이알루론산이 빨리 분해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관절이 부드러움을 잃고 뻑뻑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연골 주사를 맞으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 주사가 정형외과에서 또 많이 쓰게 되는 주사가
됐죠. 그래서 이 연골 주사가 30년 이상 쭉 시장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컨주란이라고 해서 연골 주사와 PDRN을 결합한 그런 주사도 생겼고요. 카티졸이라고 해서 연골 주사 플러스 콜라겐 효과를 내는 주사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새로운 주사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분 입장에서는 자기 무릎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주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주사는 재생 주사입니다. 재생을 시키는 계열이죠. 우리가 모든 정형외과 질환이 염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조직의 손상을 바탕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니스 엘보라는 병인데요. 이런 테니스 엘보 같은 병은 염증이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염증에 예전에는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 그러면 최근에는 재생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조직이 재생할 수 있게. 그래서 나온 주사가 가장 유명한 게 프롤로 주사입니다. 프롤로 주사. 뭐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다. 헷갈려 하시죠, 환자분들이. 프로폴폴 주사? 포폴 주사? 막 엄청나게 이름들 헷갈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 주사, 재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맞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 주사의 계열에 프롤로 주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DRN 주사도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콜라겐 주사도 재생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제에는 또 이러한 종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신경주사가 있습니다. 신경주사는 우리가 염증이 생긴 부분이 이제 신경이다 보니까 신경 자체에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을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주사를 놓을 신경을 찾아야 되니까 C암이라고 하는 큰 기계 속에서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도 많이 쓰니까 초음파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신경을 확인해서 그 신경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타겟이 치료의 목적이 신경이라는 거죠. 내가 신경이 아파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신경주사를 맞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요즘 인기가 좀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모이고 있는데, 정맥을 막는 정맥 폐쇄 주사가 있습니다. 이 정맥으로 인한 정맥의 역류, 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서 발로 가서 발에서 올라가는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발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역류하는 정맥을 폐쇄해서 통증을 해결하는 정맥 폐쇄 주사가 있는데요. 이건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아서 좀 아직까지 주사를 주로 하시는 분이나 하시는 병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통증을 잡기 위한 목적을 가진 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주사 말고도 여러 병원에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주사를 시행하는데, 우리 환자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이 주사를 맞느냐, 왜 주사를 맞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맞으래서 맞는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맞는다, 재생을 하기 위해서 맞는다, 또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맞는다,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는다,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맞는다, 정맥을 막기 위해서 막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잘 기억을 하신다면 다른 병원에 가셔서도 이야기하실 때 상담하시는 원장님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이 어떤 주사를 왜 맞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콘텐츠를 한 번 더 제작하게 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이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에 내가 어렵게 주사를 맞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 주사를 왜 맞는지, 조직을 재생시키는 건지, 염증을 제거하는 목적인지를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주사를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데 주느냐, 그냥 손으로 만져서 주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초음파를 이용하는 원장님도 계시고 C암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필요한 약물이 필요한 곳에 가야지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가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꼭 여쭤봐야 됩니다. 뭐냐면 주사를 맞은 부위가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프롤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2, 3일 정도는 주사 맞은 부위가 굉장히 뻐근하시기도 하고, 특정 분들은 열감과 이 주사 맞기 전보다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기 전에 어떤 이 주사를 맞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혹시 없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초기에는 많이 널리 쓰였어요. 지금 많이 사그라든 이유는 이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이 전신적인 부작용 때문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랑 이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맞아야 된다면 이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 주사의 목적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다 원장님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사를 맞는다고 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주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맞는 건지, 주사가 가지고 있는 합병증은 뭐가 있고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간격으로 맞으면 되는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주사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뼈 주사의 부작용이 되겠죠. 스테로이드 주사.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를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상태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불면이 오기도 하고, 뭐 탈모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널리 알려지고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뼈가 녹아내린다. 뼈가 녹아내린다. 어머님들 가끔 주사 이야기 드리면은 이거 뼈 주사 아니냐, 뼈가 녹아내리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뼈가 녹아내린다? 이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이 뼈가 녹아내린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가장 흔한 거는 아마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대퇴골이 녹아내려가지고 인공관절을 하는 병이 있습니다. 비교적 뭐 30대에서 50대 사이 뭐 젊은 남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뭐 다치지 않았는데도 발생하기도 하고, 뼈가 녹아내리니까 인공관절을 해야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10,000명당 발생하는 빈도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드문 병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가장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술입니다. 술. 그래서 술을 더 많이 드시는 분이 이 병이 발생할 확률이 한 70%, 반대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용량도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용량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장이식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면역성 질환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양은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쓰는 이 스테로이드 용량에 비하자면 뭐 10배, 100배, 그리고 기간도 몇 달, 막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환자들 중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 있는 거죠. 병 자체도 드물거니와,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과량, 아까 말씀드렸던 함부로라는 말에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거는 뭐 골다공증이 있겠죠. 이 골다공증도 뼈가 녹아내린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이 호르몬에 의한 우리 몸의 교란 때문에 칼슘의 이동이 변화가 생기면서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골다공증 질환 자체는 이제 쉽게 검사할 수 있고, 요즘에는 워낙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스테로이드의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은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의 가장 우리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뼈가 녹아내린다. 뼈가 녹아내린다. 요거는 사실은 두 가지 질환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흔하지는 않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적절하게 염증 조절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 좋은 점은 얻어가고 합병증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에 의존하시는 분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동영상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료자의 입장에서 있어가지고는 이제 주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염증 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염증이 발생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을 그냥 둔 채로 주사만 계속 맞게 되면 당연히 주사를 맞는 횟수가 올라가게 되고 주사를 맞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주사 용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주사라고 해도 합병증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우리가 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프롤로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적게 써야 되는데 팔꿈치를 계속 많이 써버리면 이 프롤로 주사 효과도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환자분은 지치고 의사도 지치고 점점 치료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염증이나 이 손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습관, 직업이나 운동,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칭과 이거에 맞는 운동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든 운동, 걷기 운동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운동이 다 염증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염증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무릎에 염증이 있다고 한다면 무릎 운동은 좀 빼고 무릎에 염증이 적게 생기는 운동이나 또는 무릎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염증을 없애주는 주사 약물이지만 먹는 소염제도 염증을 없애는 약물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소염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것도 주사에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자고 했다.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자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주사를 맞는지, 어떤 주사를 맞는지,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떠한 불편함이나 합병증이 있는지, 그리고 이 주사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나 다른 병원을 가시게 되거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게 될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주사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돼요. 프롤론지, 프로포폴인지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맞는지에 따라서 우리 원장님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 오늘 오신 환자분 한 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3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어깨가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신다고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어깨에 염증 소견이 있고, 그래서 초음파로 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안타깝게도 이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 안에 있는 팔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거죠. 거의 뭐 완전 파열 정도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걸로 판단이 되는데, 환자분이랑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환자분이 놀랍게도 지금 팔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수영도 하시고 헬스 다니시면서 어깨 운동도 하세요.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깨가 아프니까 이거 운동을 통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환자분 나름으로는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신 거죠. 게다가 73세니까 헬스장에서도 남들이 막 보면서 우와, 저분은 나이가 많은데도 어깨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우와, 저분은 나이가 많은데도 수영도 잘 하시는구나 라고 부러움과 탄사를 보냈겠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깨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서 병원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제가 PDRN이라는 재생주사를 놔드리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분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주사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이 주사의 횟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을 유발하는, 어깨에 자극이 되는 이 염증을 유발하는 운동과 수영을 줄인다고 한다면 주사의 횟수도 줄 수 있고 주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당연히 줄 수 있겠죠. 물론 PDRN은 뭐 합병증이 없는 약물이긴 하지만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병원에서 다른 주사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다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주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끝도 안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또 기회가 닿으면은 또 다른 컨텐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